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이자 경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인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신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요. 한반도 경제와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한반도 국내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특별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질문부터, 광범위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전망까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경제를 보실 때 가장 큰 그림으로 먼저 숲을 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숲을 보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인가요? 불균형 회복이에요. 아, 불균형 회복이요. 세계 경제가 백신 보급 그리고 치료제 확보 여부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는데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입니다. 정말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도국들, 신흥국들은 전혀 그 회복을 실감하지 못해요. 남일처럼 느껴져요. 아직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해요.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이런 뜻이고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되니까 선진국들이 나홀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군요. 이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충격일 때 제로 금리를 도입했다면 이제 경기가 알아서 제로 금리 아니어도 알아서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던 2020년하고 달리 2021년, 2022년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보다 주식 가치가 더 높았던 시점에서 2020년 네. 지금은 돈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으로 옮기는 그런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또 다른 성격의 돈의 이동이 맞물렸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선진국 중심으로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특히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데 개도국 돈은 그냥 그대로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 거죠. 21년 3, 4월부터 그때 만났을 걸, 그죠? 근데 달러 가치가 강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투자 관점에서는 신흥국이거든요. 신흥국 범주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투자를 했던 자금을 회수해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박스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돈의 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은행으로의 이동,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 이런 돈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신흥국 주가는 이제 박스권에서 나오기가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은 이렇게 왜 안 오르지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 보더라도 좀 하락률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반도 경제 특히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경제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경제라 한다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걸 더한 게 GDP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얼마나 진작되나,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뭐 순수출이 얼마나 커지나, 뭐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결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라 한다면 이 네 가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경기 회복기에 달러 가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처럼 말이죠. 아, 정말 예. 생물 같네요,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기적인 요소들이지만 경기 말고 구조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결정짓는 우리나라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반도 정세 아, 이것은 일종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그래서인지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한국 기업들의 가치, 주식 가치가 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지 혹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요인에 뭐 좀 해당이 되는 건지 한국만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규모 면에서나 산업의 성격이라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코스피는 네. 정말 언제까지 이 그러니까. 3천선에 3천을 또 넘었다가 빠졌다가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적 2천인데 여지껏 3천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결국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분류를 해본다면 주로 여러분 동학개미 운동의 개미들 네, 개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저를 포함한 개미들. 네. 그리고 나머지가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히 뭐 유학가 있을 때 친구들 만나면 전쟁 중으로 생각하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도 되나? 이 돈을 넣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남북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건 남북 관계다. 뭐 이렇게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사실 지금 한국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혹시 맞는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이제 신용평가사들, 이제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높고요. 그런 투자자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데 상대적으로 이 정전 상태에 있는 이런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리스크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남북 관계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특히 저는 경협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분리는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경제적인 협력만큼은 또 분리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경협 단계로까지만 발전해도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반대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전선언 논의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면 남북 경협주가 강세가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남북 관계와 경협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당연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개선되는 과정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어떤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행보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는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만으로도 그 주가가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건설 영역, 혹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다 경협에 해당되거든요. 자동차, 철강, 인프라 이런 쪽을 비롯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북한과 한국을 잇는 그 교두보 혹은 그 영역의 도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 특히 그런 남북 경협지라고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의 성격은 이미부터 북한과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물류적인 교류가 있어 왔던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제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제조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IT, 가전, 자동차 여러 부품 생산이나 이런 완제품 생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50%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비중을 북한으로 옮기고 북한으로부터 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같이 생산해 나가고 한다면 그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줄고 당연히 물류비 같은 것도 절감되죠.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거의 남북 경협주에 안 들어가는 영역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 2022년 이제 새로 왔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주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대상이잖아요. 이 자산시장의 모습은 돈의 가치의 변화랑 역행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급락했을 때 주가가 폭등했듯이 2020년 2분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2022년에는 그 긴축이라는 시계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앞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발맞춰서 금리를 가파르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 투자 자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산 시장의 가치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높아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실물 경제가 뒷받침할 겁니다. 실물 경제가 매우 탄탄히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버텨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실물 경제를 반영해서 그러나 전반적인 이 투자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역에 내 자금을 맡겨놓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하나가 에너지 대전환이거든요. 그 에너지 대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디지털 대전환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인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A가 A-가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옷을 바꿔 입은 남자인 거죠. 근데 에너지 대전환은 에너지 트랜지션, A가 B가 되는 거예요. 완전 대변역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느낌인 네.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걸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게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 거래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 오늘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쓰레기 봉투 가격이 매일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탄소 배출권 이 가격 자체가 계속 급변등하는데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긴 흐름에서는 그렇죠.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는 투자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석탄 수요는 줄지만 계속 필요한 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네랄, 광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 배터리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흑연, 이런 히토리움 이런 광물 자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석탄은 줄지만 광물 자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물 자원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시고는 투자의 팁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민주평통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북한에 막 이런 자원들이 많거든요. 히토리우나 이런 자원들이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한반도의 국격을 더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제가 꼭 한마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협만큼은 추진을 하되 지금 22년 이후의 경협의 컨셉을 광물자원 개발 사업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효용을 북한과 공유하고 또 우리는 그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그런 구조로서 남북 경협을 이뤄나간다면 어떨까?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사업 영역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기업들에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의 컨셉을 같이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북한 경제도 조금 확 끌어올릴 수 있고 한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그런 숲이 만들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꼭 또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 민주평통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